행정학에서는 인게이지먼트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리학이나 교육에 있으면 플로우라는 칙센트 비하인드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완전히 일상이 상달해서 임멀전이라는 것으로 임멀전 잉글리시 그러면 몰입 영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로우에 관한 거, 어디에 깊게 빠지는 거, 삼매경에 해당되는 거,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면 내 아이가 어디에 몰입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안 하는 걸 알려면 그 아이가 영재인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재들은 아예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아예 영재들은 거기에 일상에 온전히 빠져 있어요. 이게 영재 아이들의 과제 집착력입니다. 영재들의 특성을 세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영재의 특성은 세 가지. 우리나라 영재교육법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과제 집착력, 몰입이죠. 두 번째, 지능. 세 번째, 창의성. 그런데 이게 영재의 특성인데 과제 집착력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몰입이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뭔가 깊게 빠지면, 아주 깊게 빠지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고 떠올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순간 떠오르는 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인식의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의 지평을 우리가 흔히 구성주의에서는 이걸 지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식의 지평이 이만큼인데 그 인식의 지평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쑥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쑥 하고 떠오르는 이만큼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뭔가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그 넓어져 있는 거기에서부터가 또 그 사람의 인식의 지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입의 결과로, 과제 지속력의 결과로 어떤 걸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아까 지능의 발달, 창의성의 발달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제 교육학자들은 제 1번으로 봅니다. 천재들의 특성 중에 하나 꽂으라고 하면 과제 집착력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IQ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IQ 검사 자체가 논리 수학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영역에서 위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IQ가 높기 때문에 IQ가 높다는 것을 천재로 생각하기 쉬우나 수학 과학 영역이 아닌 예술분이라든지 그리고 모차르트가 수학과 영역에서 높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술 영역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영역에서 등장하는 것들 중에는 IQ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수학과학은 무조건 IQ와 상관이 있겠죠. 그 영역에 등장하는 것은 다 과제 집착력, 몰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몰입과 함께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입니다. 한의학교에서 저는 이제 실은 전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지었잖아요. 일부러 저는 중간에 잘 개입을 안 했습니다. 어른들의 힘을 남자 어른의 힘을 들지 않고 망치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걸 지었어요. 바닥까지 다 있어요. 약간 거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지었습니다. 이걸 지을 때 애들은 어떤 걸 경험했어야 되냐면 이 한 가지에 온전히 몰입하는 능력이죠. 어디에 몰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그 다음 몰입도 할 수 있습니다. 몰입 그만큼 중요하죠. 오직 내 아이가 어디 몰입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아이의 개인 카카오 프사를 보면 됩니다. 카카오 프사에 보면 우리 도연이는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요. 한의학교에 도연이 용률이 몇 명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박살나 있죠. 거의 막 일생 전체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삶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 몰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 아이들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영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인지를 잠깐 복습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이 큰 애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과제 집착력을 기어이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어린 꼬맹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놀이를 하나 할 때 부모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팟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 그 놀이를 그 다음날 이 놀이를 어떻게 해서 언어화시키죠. 언어화시키는 이유는 그 언어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놀이가 계속 지속하게 하는
몰입을 하게 하려고 그 언어화 시킵니다. 그리고 라인 포인트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으면 줌으로 크게 잡습니다. 줌으로 크게 잡는데 잡아보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느냐, 그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것 하고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것은 몰입하지 않으면 이 메타인지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메타인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몰입했을 때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메타인지는 언어화시키고 의미화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스팟 포인트, 어떤 점을 찍어서 그걸 집요하게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모재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인데 이 신모재가 그 당시에 개구리를 거의 말살을 시켰습니다. 자기 형이 한의학교에 있는 가재를 거의 말살을 시켰는데 언제 막내 동생이 오더니 개구리를 말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모재 어린이에게 말살시키는 그 개구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집질로. 개구리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다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딱 제가 서로 좋으니까 바로 교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뭘 만들기로 했대요. 그걸 오늘 만들고 싶대요. 이 몰입배까지 간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밖에서 일을 끝까지 몰입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순간 탁 떠오르거든요. 아까 말한 그 인투이션 직관이거든요. 거기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으면, 아예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몰입은, 직관은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예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직관이에요. 그 직관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식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놀이에서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놀이를 그냥 3개월 동안 지속하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화 시키는 겁니다. 의미화 시키는 거죠. 언어화 시킬 때 그게 내가 그걸 언어화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의미화되고, 의미화됨으로 인해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스팟 포인트를 설명할 때는 몰입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메타인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미화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메타인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국어책 보거나 할 때, 수능 볼 때, 국어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볼 때 국어 시험에 책을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 중심 문장과 그리고 그 한 문단에 5개, 6개의 문장이 있는 것을 중심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분연 설명이니, 관계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메타인지라는 걸 씁니다. 그게 비문학에서 사용되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메타인지는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맛있어?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맛있어. 야, 좀 더 진지하게 표현해볼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개존맛, 핵존맛. 맛있어가 우리 학교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어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감정도 나타납니다. 감정도 너 감정이 뭐냐 물어보면 덩어리예요. 안 좋아, 좋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하거나 할 때 자기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보면 감정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요. 나는 서운했다, 슬펐다, 부끄럽다, 창피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정을 덩어리로 봤습니다.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폭발을 해버려요. 와 하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 감정이나 원인 분석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메타인지에서 나와요. 언어화에서 나옵니다. 결국에 보면 메타인지는 아까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플로우에서 했던 행복하게 하는 거, 몰입하게 하는 때 도구로, 제가 한학교 도구로 쓰였던 언어화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메타인지까지 확장을 시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18을 하라 이렇게 말할 때 한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7 더하기 18을 더하기로 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시피 7 더하기 8을 더하고 이렇게 하겠죠. 17 더하기 18을 빼기로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0하고 20 더해서 17은 3이 빠지고 18은 2가 빠지겠죠. 곱하기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7 더하기 18은 15, 15에서 30에서 17은 2가 나오고 18은 3이 나오니까 30 더하기 5 해가지고 35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을 한 단계,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애들은 시험 문제 주면 일단 생각을 안 해요. 수학을 할 때 왜 수학을 손으로 푼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을 기계로 만들면 무조건 손으로 풀기 시작해요. 안 들여다봐요, 문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메타인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 관해서 의미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애들이 말하듯이 내가 지금 몇 개 맞출 수 있다, 몇 개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를 기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놀고 나면 그 놀이에 대해서 언어화시켜야 돼요. 핵좀만 하고 끝난다니까요. 맛있다도 표현이 안 돼요. 언어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그러면 교수님 언어화 시키니까 애들이 국어를 글쓰기를 잘하란 말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회정서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언어화가 안 되니까 나는 좋아, 나빠, 끝.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끝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불편하다, 안타깝다, 기분 나쁘다 여러 가지 언어화를 시킬 때는 그 언어화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거 보면 아예 공부를 할 때 한계가 있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그걸 못 넘어섭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용을 써도 내가 넘사벽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 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 메타인지 능력과 몰입해 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길러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길고 죽고 나서는 앉아서 수학 문제 풀자, 국어 하자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한계가 있어요. 실은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영재 아니면 못 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영재 아닌데 어떻게 가요? 그 영재가 되면 돼요. 영재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재들은 이 과제 집착력, 몰입의 능력과 여기 말한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과학 영재들을 분석한 논문을 제가 한 주 동안 죽으라고 분석을 했어요. 실은 저는 제 아이들을 영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오랫동안 학교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들을 데리고도 저는 한 번도 똑똑한 애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 자신의 어떤 과거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똑똑하다고 말한 사람이 저는 말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른 되고 나서 제일 미웠어요. 왜냐면 내가 똑똑하다고 누군가에 인정받는 순간 내가 똑똑하지 않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을 아예 시작을 안 해버려요. 그 애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똑똑하다는 말, 애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영리하다는 말, 아예 도전을 안 해요. 좀 내 아이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똑똑하다 해야 돼요. 뭐 똑똑한 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축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아이가 정상만 돼도 똑똑하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밑바닥까지 밀어 넣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영재는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과제 집착 때문에요. 그래서 칭찬하거나 할 때도 아이들한테 너 똑똑하거나 칭찬하면 안 돼요. 너 열심히 하거나 칭찬해야죠. 어떻게 포인트가 있어요? 똑똑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니까. 무조건 영리하다고 영리하지 않은 애는 있어요. 근데 똑똑하다고 먼저 해버리면 아이들이 삶이 똑똑한 것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에 인생을 포커스 맞춥니다. 하지만 너가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가는 것이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강의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몰입을 기를 수 있는가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한 6시까지 하면 되죠, 강의를. 몰입하실 수 있죠? 네. 지난주까지 복습이 메타인지에서 메타인지까지 했습니다. 자, 몰입은요, 잠자고 있는 두뇌의 능력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아시겠죠? 내가 몰입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떠오르는 직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생회를 하는 아이들을 왜 직장에서 좋아한다 하십니까? 학생회를 참여했고 그런 아이들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다루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 일상에서 뭔가 깊게 빠져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서 유치원 원장을 할 때 선생님들 뽑을 때
교사 회의를 하고 교수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 대학 부속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잖아요. 거기서는 뭘 뽑냐면 학생회를 하는 이유, 학생회는요 완전히 미쳐 있어요. 거기에 이거라고 그다음에 이거라고 그래서 학생회를 뛰었던 사람들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많이 학생회 했던 사람들은 내 아이가 어디에 완전히 올인됩니다. 그 애들은요 일어났다면 눈만 떴다면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못 해버리잖아요.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수학해라, 국어해라. 여기서 그래도 특이하게 수학하다 싶으면 다른 과목은 거의 안 하고 수학만 할 때도 많습니다. 국어를 하면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거기에만 올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몰입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아이들 사이에서 길러져야 될 능력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죽이냐면 거의 10중 8구 부모가 죽입니다. 거기서 버텨낸 애들이 성공하는 거죠. 엄마한테 반항하고 싫어하고 근데 반항이 확실히 됩니까? 주 패고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거기서 엄마나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죠. 천재로 태어났다가 안 되는 거죠. 몰입은 두뇌 능력을 깨우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할 때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합니다. 몰입은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여 잠재 능력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몰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꾸 신경이 딴 데 가죠. 몰입을 하고 나면 몇 날이고 몇 주이고 내내 그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깨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방금까지 풀리지 못해 가까웠던 경계가 갑자기 확 트이죠. 이러한 경험은 겪어보지 않고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박의 팀, 그것은 우연히 오는 행운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몰입은 자신감을 주고요, 즐거움을 줍니다. 특히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칙센트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몰입한다 그랬습니다. 몰입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칙센트 미라일은 몰입의 즐거움에서 행복하려고 하면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칙센트 미라일은 자기 것에서 몰입을 영어로 말할 때 플로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뒤에 써져 있지만요, 몰입은 실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 위기에서 만들었던 사람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명예의 욕구, 5가지 욕구 위기설을 메슬로우가 만드는데요. 그 메슬로우가 이 5가지의 욕구 위기설을 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피크 익스피리언스입니다. 피크라는 것은 산꼭대기예요. 누구든지 그 꼭대기의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걸 최적의 경험, 극강의 경험. 미하일은 그 경험에 있을 때 얻은 것은 엑스타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최고의 만족을 느끼는 그 경험이 있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또다시 그 경험을 위해서 나갈 것이고 그 경험 때 나왔던 극단의 경험치, 극단의 능력의 확장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인식의 지평이 거기까지 된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을 때 보면요, 우리가 학위를 받을 때 교수님들이 제자를 저도 우리 이현돈 박사를 뵙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극한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거의 독하다 할 정도까지 아예 사정없이 밀어붙이면서 안 되면 내년에 와 하고 책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네, 그랬습니다. 그 극간의 경험을 했던 사람은 한번 가본 경험을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겪었던 사람은 그 다음 경험을 할 때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몰입하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물 흐르는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몰입하는 순간 시간의 개념도 없어지고요. 시간을 짧게 느끼기도 하고 몰입은 외부적인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거기에 미쳐서 밤새 동안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게 별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동안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몰입에 대한 쾌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몰입이죠. 자, 3번입니다. 천재들의 특성은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천재는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오해는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상당수의 이름난 천재들이 정말 IQ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디자인, 발명 등에서는 IQ를 사용하지 않은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든은 다중지능에서 공통적으로 천재들은 개인 내 지능이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워드 가든화가 했던 다중지능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능의 개념을 논리수학지능과 언어만을 지능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지능은 7가지에서 8가지의 복합되어 있는 지능의 개념이 되어 있다. 이게 다중지능입니다. 제가 다중지능 검사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아시죠? 자, 근데 그 다중지능 중에 개인 내 지능은, 그래서 음악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 음악지능이에요. 미술하는 사람 공간지능이나 건축하는 사람 이건데, 모든 지능, 음악지능이든 체육지능이든 언어지능이든 과학지능이든 모든 지능에 꼭 되어 있는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개인 내 지능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도에 이 7가지 지능, 그때 7가지 지능이었어요. 지금 8가지, 9가지 늘어났습니다. 이 지능을 이야기를 할 때 하워드 가드너는 그때 개인 내 지능과 개인 간 지능 2가지를 뽑아서 다른 학자가 이것을 EQ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Q는 원래 어원이 하워드 가드너가 했던 다중지능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개인 내 지능,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개인 내 지능은 끈기, 용기, 집중력, 엄청난 욕망 이런 것들이 개인 내 지능입니다. 내가 어디엔가 만족하지 않고 욕망할 수 있다면 개인 내 지능이 높은 거예요. 몰입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삶 자체를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이 개인 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 개인 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행복해요. 개인 내 지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을 미하일은 칙센트 미하일은 뭐라고 하냐면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많이 처먹고 많이 잘 입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쳐웃고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첫자를 붙여서 어디엔가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애도 못합니다. 다 미지근하게 하고요. 어딘가 빠지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몰입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천재로 키워야죠. 천재로 키우고 영재로 키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몰입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실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유전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맥클린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맥클린턱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유전자에 관한 공식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그냥 여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낼 때 그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거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C 다음에 D여서 나온다 이렇게 안 끄집어내세요. 그냥 아예 온전히 몰입되어 있다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다가 그냥 갑자기 운동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맥클린턱이 자기가 했던 맥클린턱은 답이 안 나와서 하고 있다가 언덕 위에 있는 연구실로 가면서 혼자 골똘히 아예 몰입되어 있는 거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분 뒤에 펄쩍펄쩍 뛰면서 옥수수밭에 달려갔다. 유레카 답을 알아냈어. 이게 그 사람이 직관, 인식의 지평이 확장된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떠오르니까 이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노벨상을 받았던 그 공식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게 떠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다가 떠오른 거죠. 우리 우주가 워터 슬라이드를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떠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뉴턴도 그랬습니다. 뉴턴도 어떻게 되냐면 뉴턴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옅은 빛이 조금씩 환해져서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그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밤새 동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9시에 퍼자 하루에 수학 10문제, 영어 5문제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아예 어디에 빠져있고 몰입하는 경험을 과연 너희들이 해봤겠습니까?
아주 어린 신호제 때 해요. 놀이 속에서. 신호제 때 하다가 저 애가 한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학교를 다녔으면 분명히 열성적인 신호제 엄마 수학 문제, 이런 문제 풀었을 것이고 영어 풀렸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 다음부터 신호제는 거기에 빠져있는 능력들을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그려졌겠죠. 몰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도 걔가 좀 똑똑하면 엄마하고 버티겠죠. 싸우겠죠. 싸우다가 한 6학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5학년, 6학년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굴복하겠죠. 엄마들은 그것을 사춘기라고 하고 그런 아이를 엄마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고 엄마는 그런 아이를 나는 왜 얘를 이렇게 낳았을까? 쟤는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이는 진짜 이상한 놈이 되어가고 있고 엄마가 시키니까 공부하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똑똑한 애들은 평범하게 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몰입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의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글을 써왔습니다. 의미화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과정을 언어화한다는 거죠. 생각 과정을 언어화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의미화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이건 좀 전에 스팟 포인트, 라인 포인트 이야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놀이에 대해서 계속 의미화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변합니다. 이것도 역시 위기의 연령기에서 크리티컬 피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클 때는 보이죠. 등치가 커지고 외관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가 끊임없이 글을 써놓은 것은 뭐냐면 7살이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아이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육학 용어로는 7살의 위기라고 해요. 7살의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3살의 위기도 있습니다. 3살. 우리가 한국 나이로는 3살이면 한 5살에 6살 됩니다. 미운 6살 나올 때 단계죠. 3살이 있고요. 7살이 있고 그리고 13살이 있고 11살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아이들이 터닝포인트 시간들이에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상쾌 행동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터닝포인트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 와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어 문제 푼다고, 수학 문제 푼다고, 사회 문제 푼다고 거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이들이 바뀐다니까요. 머리카락 두께도 바뀌고요. 목소리도 바뀌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제 친조카죠. 제 친조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어요. 그리고 아유 개판이었어요. 그냥 난리예요. 여동생은 미국에 살면서 항상 저한테 오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오빠로서 걔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식년 때 하렵게 부탁을 하고 한 달을 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걔를 이해하시잖아요. 뭐가 아니면 여동생의 그러니까 매제가 있는데 애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서부에서 동부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뉴욕에서 걔하고 둘이 있으면서 뉴욕하고 보스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를 잡았죠. 한 달 이렇게 걸렸어요. 그 애가 최근에 작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삼촌 없었으면 자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유튜브 한 번 안 봐요. 유튜브 한 번 안 보고 계속 책을 보고 공부도 한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걔 목표는 하리학교 항상 들어와가지고 하리학교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리학교 애들보다 더 하리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리학교 애들은 돈을 번대야 엄마 나도 그래서 쇼핑몰 한번 해보고 싶더라. 6시부터 쇼핑몰 한 거예요. 6학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뀌어요. 아까 여기 말했던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빅 민재입니다. 빅 민재. 저 어렸을 때 딱 민재 같았어요. 엄청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엄청 심했죠. 사람 됐습니다. 네. 이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어요. 3살, 13살, 11살. 이 크리티컬 피어리드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때 못 잡아주고 이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서 이게 비고치기. 저는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고치기는 이때를 크리티컬 피어리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자각을 하지 못한다.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메타인지에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말하고 내가 배가 고프다를 안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그냥 배가 고픈 거지만 내가 배가 고프다 아는 것은 아까 이 말했던 메타인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체험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7살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성적 계기를 도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영재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나의 것을 메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살 아이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니까 나하고 타인의 감정을 보면서 내가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깨달아요. 하지만 7살 아이들은 그냥 그 행위 자체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에 비로소 자기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석한 것은, 죄송합니다. 요즘 이야기는 꼰대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이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분화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고가 사라져 버렸어요. 에고가 저 나이 때가 되면 에고를 없애야죠. 저 나이 때가 되면 에고가 있어서 내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이야기하고 막 자기가 어떻고 에고가 강하면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에고가 먼저 있어야지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에고가 없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예상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에고가 차있지 않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불균형적인 에고, 불균형적인 자아가 생깁니다. 내가 가서 나에 관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망을 할 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꾸준히 못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런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절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자의 욕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합니다. 의식에 고양하는 것이 있답니다. 빌고치키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어떤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의식에 고양하는 것은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거나 샤워할 때,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작용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무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못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의식하는 행동,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은 아니지만 또 의식한다고도 말할 수 없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샤워를 하거나 했을 때, 샤워를 할 때 우리가 의식하고 의미하면서 샤워를 합니까? 그냥 씻죠.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샤워를 하면서 때를 뱉고 있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나는 샤워를 하고 있구나. 깨끗한 몸이구나. 오늘 상쾌하겠구나. 의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아이들 놀이를 보면 그렇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놀이를 의미화시켜줄 때, 의식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체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체화됐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언어 능력을 숙달했을 때 자기가 그 기능을 숙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비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화시켜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주체화됐다고 말합니다. 집짓기 프로젝트 도중에 우리 이현정 박사는 저는 솔직히 이상하게 교육학자로서의 갑자기 학자로서의 좀 꼬라지가 생겼어요. 궁금증 있잖아요. 학자라고 하면 뭔가 이게 왜 그렇지?
저도 특이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메타인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 영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근데 자꾸 제 인생의 운명이 자꾸 영재 쪽으로 하게끔 만들어져 있었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있을 때 전국의 교육부 지정으로 딱 한 개 학교 영재학교 담당했어요. 제가 거기서 연구학교 주재단장이 제가 마지막 초등학교 교직이었어요. 그리고 검사도구를 다중지능 검사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 학교 옆에 숭실대예요. 숭실대 영재교육센터가 있어요. 자꾸 이제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영재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성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말하면 다 이해 안 된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된 걸 했을 때 그리고 도대체 왜 쟤들을 저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저렇게 했을까 하고 정말 교육학자로서의 아예 본질적인 학자적인 어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인도의 산티니게탄에 한 학교에서 땅바닥에서 배우는데 한 학교에서 노벨상이 4명 나왔다고 하면 소름 돋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같이 교육학자들은. 도대체 쟤들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돼? 저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됐을까? 하고 고민하고 그때 얻어내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리고 이제 영재 교육에 관한 전 세계에 있는 연구 동향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올 겁니다. 메타 분석까지 다 했어요. 다 분석했더니 딱 두 가지가 메타인지와 몰입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는 메타인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언어화시키고 몰입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언어화시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진짜 잘 놀게만 하려고 했어요. 어떤 놀이를 하는데 한 놀이하면 15일, 20일 하다가 놀이가 옮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놀이를 한 달, 2달 동안 저기 앞에 있는 숲에 애들은요 아예 저기 전체를 다 기조화시켰어요. 여기서 마을을 만들면 이쪽에서 마을 만들고 있고 이쪽에서 마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집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또 마을을 만들어요. 스케일이 엄청 커져요. 3달, 4달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왜 애들이 그렇게 될까? 이게 저는 제일 큰 관심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많이 놀게끔 하려고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놀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놀게 하려고 했던 장치 중에 제가 했던 방식 중에 그것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스팟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인데 줌인, 줌아웃 그걸 할 때 잘 놀더라고요. 그 다음은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했던 메타인지와 몰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처절하게 제가 프로젝트 수업하면 끝을 보게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마무리, 절실해 이걸 말하거든요. 이게 한 달은 2달이고 미친놈처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근데 그 능력이 몰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입시제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몰입, 영리하고 똑똑하면 오히려 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연애도 잘할 수 있죠. 열정적으로. 어때 윤희? 열정적인 연애 하고 싶지 않아? 미지근한 한윤희, 민윤희 미지근한 연애 하고 싶어? 열정적인 연애 하고 싶어? 큰 소리로 말해봐. 미지근한 연애? 종윤이 미지근한 연애 하고 싶어? 열정적인 연애 하고 싶어? 도현이 어떤 일 하고 싶어? 있잖아 나의 포인트는 열정적이나 미지근함에 있는 것이지 연애의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들을 때 연애의 포인트를 두고 들었구나 지금. 네. 근데 우리 그 이현정 박사가 이거 공사하고 갔을 때 제가 실은 최근에 이현정 박사를 연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걸 하고 있을 때, 아니, 제 학자로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쉬지 않고 애들 몰아붙이느냐. 봤더니,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화교사학증 하잖아요. 매 순간 작업을 마치고 시작할 때, 이 작업, 노작에 대해서, 실은 이 노작 교육이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교육 패러다임 중 하나예요. 페스탈로치, 프레베, 다 노작이에요.
노잡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은 일 시키는 아니에요. 거기는 노잡교육이라고 교육학에 아예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같이 못 사는 나라는 노잡교육이 없어요. 실은 우리나라 같이 못 살았던 나라들은 노잡교육이라고 하면 애들 일 시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교육학의 전공 교육학의 용어 중에 노잡교육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일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실제 뭐 20일 뭐 하지만 10시, 11시까지 계속 의미화 시켜주고 계속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몰입을 하게 하는 거죠. 언어화 시키고 매 순간 의미화하고 있었고 매 순간 메타인지를 하게 하고 끊임없이 몰입하게 하는 방법들을 도입한 거예요. 그거 애들 그 몰입해서 하는 건데 더한 것은 몰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서 내 아이가 몰입을 못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모방하고 그래요. 부모님들 못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어쩌라고.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부모를 대신해줘야 돼요. 모방을 끈질기게 망치를 처음 잡아봤다니까요. 그런데 모르시죠? 교회 가니까 완전히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예, 목사님 사모님이다가 교회가 완전히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망치 들고 그러시지만. 그리고 목사님이 완전히 그러세요. 그 완전히 가정적 요리가 치이고 막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신 분이 여기 와서 망치를 들고 근데 그 순간에 애들은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선생님이 책을 통해서 의미하고 계속 그 아이들의 행동에서 메타인지하고 의미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끌고 가졌던 것 같아요. 자, 몰입입니다. 하리학교 프로젝트, 이건 제가 그 카페에 다 올려놓은 글이에요. 프로젝트 수업, 하리학교 수업은 대부분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몰입입니다. 몰입은 여기서 비슷한 말로 충실성, 절실함, 지속성으로 표현합니다. 몰입할 줄 아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죠. 뭔가 성취할 줄 압니다. 이미 삶에서 뭔가 성취한 분들이나 성취한 것을 옆에 지켜본 분들이 계신 부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몰입하는 삶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여기 깊게 빠져있으면 인정해줘야 돼요. 몰입하고 중독은 달라요. 몰입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중독은 주체가 안 돼요. 중독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내가 게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유튜브, 텔레비, 내가 TV 보고 할 때 어느 순간 가위 누르는 것처럼 일어설 수도 없게 많이 느끼죠. 화장실도 안 가지잖아. 텔레비 보다 보면.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이죠. 이거 중독이에요. 몰입이 아니에요. 몰입하는 것은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온통 하나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몰입할 줄 아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없애다 보니까 몰입의 끝판왕이 뭐냐면 성공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경험을 어른 될 때까지 해보지 클 때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몰입을 마무리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입하는 성향은 있는데 몰입을 마무리 못 짓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솔직히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될 것들이죠. 아이들은 놀이할 때 몰입합니다. 그리고 몰입을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수학 문제 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몰입하는 능력이죠. 일단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롯이 빠져 있죠. 몰입을 잘하는 아이들은 결국에 나중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같은 거. 여행은 완전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행을 1년 만에 가시니까 안 가시죠. 거의 1년에 가깝게 몰입을 합니다. 아예 그냥 거기에 한 곳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심지어는 졸업한 후박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 뭐냐면 터키를 갔는데 이미 갔다 온 거래요. 하도 사진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미 갔다 와버렸대요. 가보니까 그냥 너무 꿈속에서 갔다 왔대요. 이게 몰입의 단계죠. 이 단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충실성이죠. 그래서 실은 새로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속성으로 팍 끄집어낼 수 없을까 하고 시작했던 것이 게르짓기였습니다. 그리고 게르짓기를 너무 무리하게 했죠. 이걸 했던 겁니다. 농사짓기 프로젝트 할 때 미친 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씩 뽑아요. 미친 아이. 우리 장주연이 농사짓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근데 잠자다가도 일어나는 농사짓기예요. 계속 농사짓기.
카페 보세요 보면 계속 어머니 뭐 농작물 주문하십시오 어쩌십시오 난리가 나요. 완전히 올인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충실성이죠. 이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이들이 관심이 보일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뭘 그런 걸 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세상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세상을 존중해주면 아이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몰입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걸 존중 안 해줘요. 뭐 그런 거래, 뭐 이런 걸 해.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하기를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걸 몰입할 때 뭐 잘못한 줄 알고 죄의식도 생기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몰입을 경험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내 아이가 몰입을 할 수 있느냐, 몰입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세요. 몰입 못하고 있으면 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 아이를 몰입 못하니까 글러먹었어가 아니다니까요. 몰입 못하게 되는 원인은 가장 1번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몰입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 먼저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사려고 다 대관령까지 전화해가지고 알아놨습니다. 이제 트럭만 얻으면 돼요. 저는 무조건 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와이프가 너무 반대라는 거예요. 하도 동물을 제가 많이 죽여가지고 너무 반대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말을 힘입어서 와이프한테 공격을 하려고 80명이 하면 저는 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반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올리면서 뭘 올렸냐면 왜 애들이 현실을 이야기한다고요? 현실은 어떤 겁니까? 현실은 넘어서는 거죠. 현실을 안주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는 넘어서야 되는 단어예요. 극복해야 되는 단어하고 호응관계지 현실이 그러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애들만 집요하게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을 못 샀다. 자, 여기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선배들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요. 실은 이렇게 합니다. 5,000원을 주고 3명이서 나눠 가자고 했어요. 동시에. 처음에 1,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2,000원이 남았잖아요. 2,000원이 남으니까 또 500원씩 나눠요. 안 나눠지는 거야. 공평하게 나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눌까? 이게 포인트예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한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것이 2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풉니까? 수학을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풀어요? 인강 선생님이 와가지고 탁탁탁 치고 칠판 분필 딱 던지고 댕이야가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고민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밤새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 방법이 툭 떠올라요. 그게 자기 인식의 지평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실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 쉬운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한 문제라도 자기 손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업 기간 중에 완전히 몰입하더라고요. 뼈를 갈아 마시는 고통을 겪었대요. 선배들이. 자기들이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해낼 수 있어요. 이게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몰입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몰입을 하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끊임없이 개념을 갖고 오고 끊임없이 사고를 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푸는 방식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수능에서는 그 킬러 문제를 풀면 1등급이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를 열심히 푼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영지애들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애들 아까 있는 상위 1%를 연결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능은 3% 안에 들어야지 영지예요. 아직 1등급이에요. 이 3%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노력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열심히 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자기의 사고체계가 달라져야 돼요. 자기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수동에서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 돈을 갖다 쳐발라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넘어섬을 언제 갖고 있었냐면 어렸을 때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혼자 풀어야 됩니다. 혼자. 그래서 복합적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의 문제에 복수의 개념, 복수 해결 방식이 적용되죠. 그 해결 방식을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내면서 복수의 개념, 복수의 해결 방식을 여러 가지 해결 방식, 여러 가지 개념을 집어넣는데 내가
교과서는 한 개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섞어놓으면 그 개념은 풀 수 있지만 진짜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가면 그 새로운 문제를 만들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의 인생의 목적이 85점이에요. 문제만 많이 풀면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남들이 못 푼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초등학교 단계나 중학교 단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 많이 풀리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이 생각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 그 문제를 내가 기히 풀어버린다는 생각. 내가 혼자 한다는 생각. 2시간, 3시간 동안 집요하게 물어 늘어져야 돼요. 심지어 이틀, 3일이 걸리더라도. 문제만 던져주고 맙니다. 가끔마다 한 번씩 하리학교에 보면 요즘엔 수학을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분위기를 타요. 또 좀 있으면 또 막 수학만 할 때 있어요. 여기 어떻습니까? 문제 한번 던져준 거 맞죠? 기어이 자동차 풀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엄마가 싹 가르쳐 줍니다. 안 되죠. 엄마가 글쓰기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전 박사가 글쓰기 지도하라고 할 때 엄마가 손대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선생님이 몇 년인데 제가 올해로 24년인데요. 다 알죠. 그런데 자기가 집요하게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고민하고 그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들이 있는 애들은 터져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뻥 터집니다. 근데 그걸 경험 못하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절대 칭찬 안 해줘요.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아는데 손대주고 그럴싸하게 갖고 와요. 절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몰입입니다. 몰입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냥 아니라 여기 아까 메슬로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메슬로우가 말했던 여기 말한 피크 익스피리언스예요. 내가 뭔가를 하거나 할 때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하면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뭔가를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으면 거기까지가 자기 인식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몰입을 얼마나 해봤느냐, 몰입을 얼마나 경험해봤느냐, 어디 깊게 빠져봤느냐예요. 놀이도 아이들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어린 나기 시절에 놀이를 일주일 했으면 걔는 일주일간의 몰입을 경험해본 거예요. 그걸 2달, 3달, 4달 했으면 2달, 3달, 4달의 몰입을 경험해본 거죠. 몰입은 거의 미칩니다. 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길러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제끼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로 몰아가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컴퓨터 게임은 몰입이 아니에요. 중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나는 너에게 중독됐어. 데이트할 때 그런 말씀 했는데. 하지만 몰입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몰입됐어. 알았지? 중독 안 좋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네. 영재의 특성은 2가지. 메타인지와 그리고 몰입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영재의 특성 중에 지능이 높다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메타인지를 제가 하면서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과학 영재 논문을 제가 저쪽방에서 세미나실에서 영재 논문을 제가 클릭을 하면서 논문을 같이 보인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영재의 특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재를 어떻게 개념적인 하는지 부모교육 제가 학교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실은 제가 학교 카페에 누가 들어온지 언제 들어온지 얼만큼 들어온지 다 보입니다. 관리자에서 한 번도 안 들어온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상해요. 그 부모님들은요 얘도 똑같아요. 또 그 부모님 특성은 뭐냐면 애기 좋아졌다고 하면 안 믿어요. 애한테 비꼬아요. 딱 똑같아. 같이 선순환 관계예요. 부모님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바뀌시면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금 바꿔줘야 돼요. 최소한 올렸던 글은 읽어보시고 와야 돼요. 여기 보면 메타인지입니다. 그때 했을 때 영재의 특성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영재교육진흥법입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의 3가지를 영재라고 합니다. 하나가 말한 대로 과제 집착력, 몰입, 그 다음에 지능, 창의성. 지능과 창의성은 그다지 몰입이 지능과 창의성에 경로에서 영향을 미쳐요. 지능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창의성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지만 몰입이 지능이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몰입이 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몰입이 창의성에 미치고 몰입과 행복과는 상관계가 없고 몰입과 메타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논문은. 몰입과 메타인지가는 굉장한 상관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어와 의미화 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봐보세요.
밖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잔디밭이 있을 때 잔디밭에서 제가 시를 쓰잖아요. 잔디밭에서 시를 쓸 때 그 시를 잔디밭에 올라오고 있는 그 잡초에 관해서 다시 보이더라고 어느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마다 잡초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잔디밭에 잡초가 너무 많아졌으니 그걸 뽑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잔디밭의 잡초가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아예 하루 동안에 그것에 관한 환상이 다시 말하면 언어화시키고 메타인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의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의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체화되는 것이고, 주체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필요하죠. 자, 영지교육 진행법입니다. 여기 좀 전에 써놨습니다. 하루에 일찍 온 아이들은 진짜 정말 몰입해서 잘 놉니다. 근데 조금 늦게 온 아이들은 몰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치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입하는 건 행복한 거죠. 몰입 못할 때는 누가 옆에 있냐?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네들부터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단 벽을 쳐요. 자기들이 세상 걱정을 해요. 돈 걱정도 지네들이 해요. 왜 애들이 돈 걱정을 해요? 자기들이 돈 걱정하고 자기들이 뭐 걱정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양사할 때 애들이 저 돈 걱정해준 거 보고 왜 돈을 걱정하고 왜 그런 거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몰입을 하려고 하면요, 실은 머리 깊게 빠지는 의미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몰입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도전하고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절실하면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할 때 이게 목숨보다 중요해? 이런 말 하면 죽을 힘 갖고 한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예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있죠. 종규랑 목숨 걸고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어되려면. 그러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게 몰입이야. 몰입. 뭔가 하려고 하면 교화여행 가려고 해. 목숨 걸고 가야지. 죽으라고. 그치? 그러나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몰입 방법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몰입하냐 했을 때 학자들은 대부분이 몰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를 말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방. 몰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이에요. 몰입은 누군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중요하죠. 부모님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깊게 빠져있으면. 근데 부모님이 그런 성향이 없을 때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이 아이의 몰입하는 능력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지하는 거냐면요, 아이 존재를 지지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고양이를 싫어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거죠. 그 아이가 좋아하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좋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쳐다보는 것으로 같은 방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뭔가에 빠져있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부모님들이 째까는 것들이 한다고. 근데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고, 아이를 존재로 대해야 돼요. 어른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게 모방이죠. 아이들은 무엇을 모방하면서 몰입하는 걸 배우냐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모방하고 무엇을 어떻게 모방하고 무엇을 모방할 것이냐 문제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몰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방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방을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의 모사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성 요소이자 흔히들 에너지라고 부르는 1차적인 행위에 대한 재창조를 말한다. 이건 뒤에 안 써놨습니다. 제가 따로 페이퍼가 있어가지고 그 페이퍼를 가지고 늦게 넣었어요. 현실의 모사가 아니라, 대부분 논문 중에 재밌는 논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과 플라톤의 모방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성 요소이자 흔히 에너지라고 부르는 1차적인 행위에 대한 재창조예요. 에너지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한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현정 박사의 에너지를 애들은 그대로 재창조한 거죠. 그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몰입할 때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그거예요. 그래서 실은 학교가 선생님들을 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성취해본 사람만이 와야 돼요. 뭔가를 처절하게 달성해와야 되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고, 일상에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따로 공부로 배운 거 아니에요. 일반 학교처럼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려면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고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 우리 미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엄청 괴롭힙니다. 제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인간은 표정을 알 수 없는 동물과 달리 모방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모방의 지식을 습득하고 치상의 즐거움을 주지만 배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은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끄집어 갖고 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걸 모아? 여기 말했던 대로 모방은 삶의 구성력이자 흔히 에너지라고 부르는 1차적 행위에 대한 지창조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아이들은 개를 치면서 선생님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했지 않았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보면 아이들 좀 존중해주고 아이를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본디 속성이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선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선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는 죄의 덩어리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래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렇습니다. 선생님 언어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언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이들 많이 달라져요. 내사가 삐딱하고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삐딱합니다. 난 못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방향이 무대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우리 꼬맹이들 있지만 이 덜떡부들은 그래요. 지금 유리구기가 요즘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RM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말을 하나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블라블라블라 하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 의식과 내 생각 갖고 블라블라를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해를 해. 결론은 이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미 블라블라 할 때 나는 이미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내가 내 의식 갖고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오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래야 말할 때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블라블라에서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드리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때도 항상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입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블라블라를 해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 유아하기 때나 어렸을 때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 언어의 패턴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글쓰기 할 때도 그렇게 글을 써요. 글쓰기 할 때 어떻습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말하고 나서 결론 말하고 나면 이미 블라블라블라블라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오해를 당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지만 결론을 말하고 나면 뒤에 블라블라를 말할 때는 그 결론에 입각해서 블라블라를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어린 시기부터 계속 언어를 통해서 나와요. 아마 신우림이가 글을 잘 쓰는 이유가 늦게 터지긴 했지만 그 언어 패턴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글을 쓰다 보면 완벽하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신문 사설 보는 같이 딱 쓰고 블라블라 딱 쓰고 블라블라 이렇게 글을 써서 제낍니다. 부모님의 언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어떤 언어 패턴을 쓰냐에 따라서 글쓰기도 달라지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의 언어 패턴에 따라서 애들 인성도 달라져요.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 그러면 내가 내 새끼를 삐딱하게 만들었구나. 내 언어 속에 삐딱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부모님의 언어 패턴이 아이의 인성 정의적 능력, 부모님의 언어 패턴이 글쓰기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부모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아이가 여기서는 이것 배우고 저기서는 저것 배우고 그래서 공동으로 가르쳤어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 한 명한테만 불완전한 부모 한 명한테만 오롯이 애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교육을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꾸 바뀌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하고 말할 때 부모님들이 조심스러워요.